지금 세간에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학에서의 공대에서의 대학생을 위한 문제지 초중고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아니고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물론 영어는 이런 거예요. 학부모님들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게, 만약에 자료를 검색하고 그럴 적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인공지능적 사고라고 하는 면을 충분히 여러분 고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드렸는데 인공지능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향후에 우리나라 교육의 일정 부분이 이와 같은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인하대 영재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수업에 도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사실은 그 컴퓨터 개념 기반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어떤 컴퓨터 장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적 이런 용어가 들어가고 인간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 이제 어머님들은 이게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다. 이거에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내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돼갖고 인공지능 교육,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뭐 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워야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대학에 와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잘 들으세요. 인공지능 교육은 어디 가서 하는 거라고요? 대학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 여러분 중에는 기계공학과를 입학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계공학과 가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학생은 전자과에 갈 수도 있고 전기공학과에 입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장비에, 요새 테슬라 같으면 무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마트 가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은 이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앞으로는 이마트 천장에 이제 센서가 달릴 거예요. 그럼 센서가 달리면은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대가 필요 없어요. 이미 위에 있는 센서가 내가 산 물건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혹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럼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계산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만 작년, 재작년 우리 부모님들 수학교육에서 계산기 교육이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계산을 통해서, 이건 손계산도 괜찮고요.
그런 적당한 학교에서 하는 계산을 통해서 형식화하고 어떤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 부모님, 학생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특히 여러분 수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오늘 정의를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은 뭐냐면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 패턴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패턴이에요. 수학은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과 어떤 규칙입니다. 규칙. 패턴과 규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패턴과 규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2학년을 벌써 지났죠. 그렇죠? 2학년을 지났으면은 이제 수학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수학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 첫 번째 결론 나왔어요. 수학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패턴을 공부하고 하나의 규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선생님이 내린 정의냐?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수학을 패턴과 질서의 과학이라고 불러요. 패턴과 질서의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뭘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뭘 평가를 하면 될 거예요? 패턴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 규칙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학교에서는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최적화한다든지 기호화한다든지 뭐 추상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괜찮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적 사고에서는 약간의 분류가 틀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학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학의 정의를 내렸죠. 수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패턴에 대한 공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4가지 용어를 써가지고 인공지능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계산에 관련된 사고 문제,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 문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사고 문제, 데이터, 즉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고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 요번 1기 과정 내내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런 거 타일 가지고 만드는 거 많이 봤죠. 그렇죠. 이걸 펜토미노라고 불러요. 근데 펜토미노를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펜토미노가 12개거든요. 그럼 펜토미노 12개를 60을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인공지능 사고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많이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만드는 게 2339가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대학에 가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대학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그와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을 2339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2339개를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공지능 교육이에요. 그러나 지금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은 뭐예요? 이와 같이 5개의 타일을 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12개의 조각을 만들 수가 있고, 이 12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최소한 몇 가지는 이렇게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평면 도형 같은 거 이동하죠. 주어진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규칙, 내가 규칙 얘기했었죠. 돌리고 뒤집고 밀고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수학은 패턴의 과학이라고 그랬죠.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이건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밀고를 배웠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인공지능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프로그램화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수준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했던 돌리고 뒤집고 밀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좋다. 그렇게 돌리고 뒤집고 밀고 했을 적에 총 몇 가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입니다. 7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분류라고 불러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3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돌리고 뒤집고 밀고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의 일환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인공지능 교육으로 가면 그 대학이라고 그랬죠. 대학에서는 그와 같은 패턴들이 총 몇 가지가 존재할까? 전부 다 7가지가 존재하고 그 7가지 존재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물론 저는 우리 영세센터에서 일부는 제공할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모델링이라는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있어요. 제가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원의 넓이를 다룹니다. 5학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3학년 학생들은 못 봤죠. 그렇죠? 원의 넓이를 자, 계산적 사고,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적 사고, 선생님이 인공지능적 사고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죠? 인공지능적 사고에서 지능적 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적 사고에서는 원주를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원주를 어떻게 구하냐면 학교에서 구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먼저 한 변의 길이가 1cm, 1cm, 2cm 되는 이렇게 정사각형 통을 만들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통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속에다가 이렇게 원을 내접시켜요.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원을 내접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에 올라가서 콩을 던져요. 이렇게 콩을 던집니다. 콩을 막 던져요. 콩을 던졌어요. 그러면 콩이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요 정사각형 안에 있고 원에는 없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콩은 이 바깥에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예요? 원 안에 있는 콩이 몇 개일까? 그리고 원 밖에 여기 정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몇 개일까를 안다면 우리는 원의 넓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정이라는 말을 썼죠. 왜 그래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이게 2cm, 4cm예요. 4분의 원의 넓이가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의 넓이가 있어요.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정사각형 안에 콩이 몇 개 들어와 있을까? 이것도 정사각형 안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세봤더니 100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원 안에 있는 것은 몇 개일까? 세어봤더니 78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78개예요. 그럼 원을 뭘 구한 거예요? 우리는 원의 넓이는 4 곱하기 100분의 78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의 넓이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거하고 많이 틀리죠. 그렇죠? 그러나 쉬워요? 안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약 200개 정도의 콩을 던졌다고 생각할게요. 200개 콩을 던졌더니 정사각형 안에 100개가 들어왔고 특히 원 안에는 78개, 나머지는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콩을 몇 개 던지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콩을 한 300개 던지자 이거예요. 그러면 콩을 200개 던졌을 때하고 콩을 300개 던졌을 때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요. 콩을 200개 던지는 것보다는 콩을 300개 던졌을 적에 원의 넓이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얘기가 틀려지죠. 그렇죠? 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면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뭘 용어를 배우냐? 꼭지점. 그렇죠? 꼭지점. 요거를 면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요거를 면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모서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모서리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면, 또 알고 있는 게 모서리, 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꼭지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개수도 셀 수 있고 면도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다면체를 이만큼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이와 같은 계산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은 뭐예요?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을 구하는 이 자체도 뭐로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는 계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계산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잡아내겠죠.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세요. 뭐 발견할 수 있나요? 숫자를 한번 쭉 보세요. 금방 발견하죠. 이거하고 이걸 더해볼까요? 그럼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차이가 얼만큼 나죠? 이만큼 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4하고 4를 더하면 8이잖아요. 8하고 6하고 차이는 이만큼 나죠. 그렇죠? 이번에는 8하고 6을 더하면은 14잖아요. 14하고 12하고는 또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어떤 규칙을 아까 내가 그랬죠. 수학은 패턴과 규칙의 학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을 잡아내요? 꼭지점하고 면을 더하면은 모서리하고 이만큼 차이 난다라고 하는 규칙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교과서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충분하게 교과서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은 틀려지죠. 봐봐요.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뭐가 약간 틀려져요? 원주율을 구하는데 콩을 던져서 구하고 게다가 던져서 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가죠. 콩을 200개 던졌을 때 하고 콩을 300개 던졌을 때 하고 원의 넓이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기가 조금은 더 복잡해지지만 이게 어려워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 더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건 뭐예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다면체, 이건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우리 학생들이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정말 그와 같은 계산은 수학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와 같은 계상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거 또는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봤던 거하고 이야기는 조금씩 틀려지죠. 그렇죠? 조금 아마 기존에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업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의 수학교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컴퓨팅 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학생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숫자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못과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거듭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굉장히 큰 숫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숫자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중학교에서 보통 루트 2를 접합니다. 근데 루트 2를 접할 적에 역사적 사실을 갖고도 하겠지만 그 근사값이 얼마냐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근사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수열이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적당한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중학생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2분의 3에서 시작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왜냐면 알거든요. 이 2분의 3하고 누구하고 평균을 내냐면은 뒤집어서 2배 한 거. 이거를 뒤집어서 2배 하면은 뭐예요? 3분의 4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12분의 17이 나와요.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루트 2의 근사값을 이와 같은 경로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다고 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건 뭐예요? 평균밖에 안 돼. 뭐예요? 두 수의 평균이에요. 2분의 3과 3분의 4의 평균입니다. 그냥 평균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의 근사값으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우리끼리는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에서는 역사적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1로 놓을게요. 얘가 1이면은 자, 중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럭지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정사각형을 그리고 가운데다가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나오고 다시 가운데를 연결하면 또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루트 2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가 과연 언제부터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낸 게 이런 거입니다. 이 구조가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부평역에서 찍은 겁니다. 부평역에도 있어요, 이거. 부평역에도 한 번 더 그으면 되죠, 그쵸? 이것도 부평역에서 내가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 부평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수학여행을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어요. 작년 여름,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여기에 가면은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바로 이스마일 샤만이 묘가 있는데 이스마일 샤만이라고 하는 샤만 왕조 때 묘예요. 묘가 있는데 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뒤에 5, 6, 7, 8개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아시아 때부터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언제냐면요. 기원전 2000년이에요. 기원전. 여러분 기원전 알지요?
기원전 2000년 전에도 이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는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들어봤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루트 2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모르지만 괜찮아요. 특정한 아주 이상한 숫자예요. 루트 2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은 계산적 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포함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역사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구려에서 나온 쌍용 총이에요. 이게 고구려 5세기에서 6세기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죠? 668년에 멸망을 했어요.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보장왕이죠. 그렇죠. 이때 왕 이름 알죠, 여러분들? 보장왕이에요. 보장왕 때 이제 668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어쨌든 고구려 쌍용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한강 이북 지역에서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본질적으로 루트 2라고 하는 거죠. 루트 2는 무엇 곱하기예요. 무엇 곱하기 똑같은 겁니다. 기억 곱하기 초등학생 보세요. 기억 곱하기 기억을 하면 2가 되는 숫자예요. 기억 곱하기 기억을 하면 2가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디자인이 고구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리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인공지능적 교육에서는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 이미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고구려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그 증거 같은 것도 우리는 저는 수학 시간에 다룰 거예요. 자, 사마르칸트 궁전을 가야 됩니다. 사마르칸트 궁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여행했을 적에 재작년에 우리 학생들도 갔었어요. 거기에 아프라샵 궁전 벽화가 있어. 이런 궁전 벽화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일본 고고학자들이 이 벽화를 발굴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요. 일본 고고학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 고고학 자료를 발굴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 두 사람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고고학자들한테 숙제를 던져요. 야, 여러분 내가 이거 발굴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더라. 이거 한국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럼 요때가 언제냐면 7세기니까 6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언제 멸망한다 그랬어요? 688년에 멸망한 거죠. 그렇죠? 그럼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이면은 고구려 사신일 거고, 그렇죠? 그럼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라 그러면 이 사신은 누구예요? 신라 사신이겠죠. 그렇죠? 신라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7세기에 어쨌든 고구려 사신이 됐던 신라 사신이 됐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즈베키스탄까지 온 겁니다. 중앙아시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올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었던 루트 2에 관련된 디자인이 이렇게 고구려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예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이제 언론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학부모님들은 인공지능 교육이니까 내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되고 뭘 시켜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접한다는 것이지
인공지능을 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님들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사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고의 문제에서 제가 뭘 강조했어요? 정말 무식할 정도의 계산을 강조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역사적인 맥락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지금 루트 2 그림으로 그리면은 고구려 쌍용총에도 있었던 바로 이 녀석이죠. 그렇죠? 얘가 루트 2예요. 그림으로 시각화한 게.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에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렇게 썼고요. 우리는 1.414 이렇게 써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중학생들 보시면 1.414 이렇게 소수 표현 알지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소수 표현 알지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021년 오늘 2월 6일 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근데 기원전 2000년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도형으로 형상화했어요? 이런 도형으로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형화가 형상화된 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구려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천장의 고분으로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도, 이건 중학생 얘기예요. 이런 큰 틀에서도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언론에서 인공지능 교육 이런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얘기를 할게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꼭 들어주세요.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사람이고 특히 초등학생도 들어봤을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 이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활동했던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가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이분은 원주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구 둘레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상당히 정확해요.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그러면 원의 넓이에 대해서 관심 있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잘 보세요. 원의 둘레에 대해서도 관심 있지요? 그렇죠? 그럼 원의 둘레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원의 둘레가 뭐예요? 지구의 둘레죠. 그렇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원이잖아요. 그럼 지구의 둘레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활동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여기 이제 우리 여행 꼭 가봐야 돼요. 정말 멋진 곳이라고. 저도 못 가봤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시에네까지 요 길이를 잽니다. 그 시에네에 여기에요. 시에네가 여기에요. 시에네에 하진날입니다. 여러분 하진날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진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에 거의 정중앙으로 뜨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가 없어.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이 정중앙으로 뜨는 바람에 그림자가 없어요. 이랬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에네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 길이.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지도 보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재겠어? 근데 옛날에는 그 기원전이라 그랬죠. 그때가 헬레니즘 시대라 그랬죠. 그때는 어떤 직업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재? 이 거리를 어떻게 재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거리 어떻게 재? 어떻게 재냐면은요. 제가 이걸 거리를 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떡하냐면 걸어요.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에네까지 그냥 주구장창 걸어요. 그래서 자, 한 발자국 1, 2, 3, 4 해가지고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 다음에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입니다라고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에라토스테네스한테 보고를 한 것이에요. 요거입니다. 요거를 보고한 거예요. 5,000, 그 당시에는 스타디아라고 하는 길이 단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걸어가지고 이것을 5,000이라고 보고를 한 거였어요. 그때 단위는 스타디아라고 하는 그 이집트 단위예요. 그래서 어쨌든 5,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이 숫자를 어떻게, 이 거리를 어떻게 쟀다고요?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 자기의 걸음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를 잰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재게 되면은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의 둘레,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예요? 전형적인 중학교에서의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의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계산 과정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충분히 계산해야 되잖아요. 난 이거를 모델링 사고 문제로 분류하는데 학생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지구의 둘레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구하는 데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 무지무지 힘들었던 것이 나오죠? 과학이 발전하는데 지구 둘레를 구하는데 무지무지 힘든 사람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걸어서, 그렇죠? 걸어서 거리를 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기원전에는 그렇게 거리를 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학교 학생들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꼭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아까 예를 든 게 고대 그리스 시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건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그 당시가 우리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꼭 읽어주시고, 특히 중학생들은 이걸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왜 이 시기에는 수학과 과학이 발전했는가? 그럼 이거에 수학과 과학이 발전했는가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었는가를 설명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당시의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할게요. 자, 이제 초등학교 얘기도 제가 조금 돌아가서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왜냐면 이걸 섞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게요. 자,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26 곱하기 42에 대해서 이걸 특히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 26 곱하기 42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라 그러면 26 곱하기 42를 9구단을 써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9구단을 써가지고 합니다. 9구단을 써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9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9구단은 그냥 하나의 트릭입니다. 트릭이에요. 어떤 패턴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정확히 계산했다라고는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에서,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틀려집니다. 이거의 원래 뜻이 뭐예요? 4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4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몇 번 나와야 돼요? 42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나와요? 총 26개가 나옵니다. 총 2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42라고 하는 숫자가 전부 다 몇 개가 있어요?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26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 왜 여기는 인공지능적 사고가 들어가냐면 26이라고 하는 26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세요. 자, 한 번 더 했어요. 42 더하기 42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또 이것도 42 더하기 42 더하기 또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미 기원전 2000년경에도 이거를 뭐 200만 곱하기 뭐 250만 곱하기 36,042 그런 곱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횟수를 이 무수히 많은 횟수들을 이걸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곱셈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덧셈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덧셈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은 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셈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덧셈의 횟수를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초등학생들도 잘 듣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중학생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초등학교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덧셈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나 도와줘요. 자, 1하고 뭘 써요? 42를 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산은 덧셈밖에 없어요. 그럼 더하면 1 더하기 1하면 2죠. 42 더하기 42 하면 84가 됩니다. 2 더하기 2 하면 4가 되고 84 더하기 84 하면 168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4를 하면 8이 되고 이거는 두 번 더하면 236이 되고 이거는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572가 나오겠죠. 그렇죠? 572가 나오겠죠. 672가 나와. 이거 잘못 썼죠? 이게 336이고 67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26 곱하기 42를 하려면 여기 어떻게 보면 어떻게 26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돼야 될 게 26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26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결정해요. 26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결정해요. 그럼 빼면 얼마? 10이죠. 10이잖아요. 그럼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건 8입니다. 그럼 이만큼 차이 나죠?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뭐만 더하면 돼요? 627 더하기 336 더하기 84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여기는 덧셈의 횟수가 몇 번 있었어요? 덧셈의 횟수가 몇 번 있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것까지 6번입니다. 6번이에요. 아까 원래의 뜻은 뭐예요? 42를 몇 번 더하는 거예요? 25회 더하는 것입니다. 이 25회 더하는 거를 어디까지 줄인 거예요? 6회까지 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분해한 거예요? 16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예요? 8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예요? 2 더하기로 분해를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26을 16, 8, 2로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 언어예요. 이게 컴퓨터 언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42를 너무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42 더하기 42 더하기 42라고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최적화 방법이 6회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방법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구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트릭이에요. 트릭. 속임수라는 말을 쓰면 이건 안 되지만 어떤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더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인공지능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횟수를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6회까지 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못 줄여요. 더 이상 못 줄입니다. 이거를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방법이 언제 나왔을까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방법은 청동기 시대에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동기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덧셈의 횟수를 아까 25회죠. 덧셈의 횟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컴퓨터에서는 용어는 의미 없어요. 이진법이라고 불러요. 컴퓨터에서는 이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좀 의미 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한테 내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알고리즘 교육이란 무엇인가, 또는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또는 코딩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확신을 드리려고 해요. 자,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알렌 튜링이에요. 알렌 튜링이라는 학자입니다. 수학자예요. 알렌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예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수학자가 있는데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폰 노이만이에요. 물론 폰 노이만은 양자역학에도 굉장히 밝고 또는 또 컴퓨터 바이러스 분야에서도 개척을 했고 상당히 많은 학문을 알고 계신 분이지만 어쨌든 수학자입니다. 두 명의 수학자에 의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알렌 튜링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는 영국에서 수학을 했는데 이 수학자는 암호에 관련된 해독을 컴퓨터로 해석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기간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킨, 그렇죠. 그때 독일군의 그 암호를 해독함으로 해서 축소를 시킨 정말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컴퓨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자, 역시 폰 노이만 역시 이 위대한 수학자 역시 컴퓨터를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학자의 문제예요. 수학의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수학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알고리즘이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코딩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나온 것이냐, 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냐? 아니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알고리즘 용어의 대상자는 알콰리즈미 이 사람입니다. 알콰리즈미는 고대 도시 히바, 우즈베키스탄의 히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벡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알죠? 알콰리즈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알콰리즈미는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800년대에 바그다드에서, 여러분 바그다드 알지요? 바그다드에서 800년대에 활동하던 그 양반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업적을 기리는 입장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의 역사는 우리의 위대한 두 수학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800년대에도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구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보셨죠? 청동기 시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이 덧셈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보셨죠?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기원전 2600년대의 사람입니다. 260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수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곱셈 했었죠. 그렇죠? 26 곱하기 40이라고 하는 덧셈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은 왕창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자, 제가 어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나는 사고육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고대 이집트 시대 이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을 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의 직업을 2000년 석이라고 불러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약 3급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돼요. 3급 또는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 사람입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또는 만들거나 그거를 적용했던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서기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나라로 3급이나 4급 공무원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서기가 되면 고대 이집트에서 이 사람처럼 자 정말 위풍당당하죠. 그렇죠. 서기가 되면 돈과 명예가 모든 것이 딸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 사람, 이 수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시험을 봐서 뽑았어요. 근데 시험을 뭘 봤냐면 두 과목을 봤어. 두 과목.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어야. 1교시는 국어 시험을 봐요. 국어. 1교시는 국어 시험을 봐요. 문제는 2교시예요. 2교시는 무슨 시험을 보냐면 수학 시험을 보는 거야. 2교시는 수학 시험을 봐. 2교시는 수학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상형 문자를 썼어요. 상형 문자 3,000자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갖고 문장을 만들어. 그럼 이 친구는 그 문장 만든 거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 시험을 1교시에 국어 시간으로 해서 시험을 봐요. 자, 2교시입니다. 2교시에는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봐갖고 이 친구를 뽑아요. 그때는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다 뽑았어요. 그렇죠? 여자 남자 다 뽑았어. 그러면 부와 명예가 모든 것을 갖게 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서기입니다. 아까 수학 계산하는 거 봤었죠? 그렇죠? 아까 수학 계산하는 거 봤었죠? 조금 이따가 더 어려운 것도 보여줄게요. 이 친구들이 계산하는 수학을 보여줄게 하셨죠?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 이 친구들이 수학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일단 한 개는 보여줬어. 한 개는. 그다음에 몇 개 더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자, 1교시 국어 시험 보고 2교시 수학 시험 봐가 이런 정말 좋은 직업을 뽑았어. 그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그럼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자, 어머니 아버지들 나하고 기원전 2600년으로 돌아가. 그러면 내 자식들, 여러 옆에 있는 자식들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위대한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위풍당당해. 그쵸? 정말 위풍당당하죠.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 가외를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 이 사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교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교육은 역사적으로 봐도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거일 뿐이지 당연히 뭐 사교육이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교육 무조건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이나대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교육을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청동기 시대에 이 사람 부모나 여러분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 마음이나 이 친구의 부모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훌륭한 직업 그거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청동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이 양반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거 나하고 역시 또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나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가이드를 내가 해야 되는데 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죠. 그쵸? 이 바이러스 끝나면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내가 가이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재미없는 가이드는 아니야. 조금은 재미있어. 조금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를 하자고요. 아셨죠? 나하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꼭 가야 돼요. 루브르 박물관.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양반의 어떤 자태, 이 당당함을 보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아니 어떻게 기원전 2600년, 지금부터 4600년 정도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양반 손톱을 자세히 봤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꼭 내 손톱 같아. 정말 내 손톱 같아.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치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다는 표현은 안 좋고, 어쨌든 위풍당당하죠. 그렇죠?
자, 이 친구가 또 어떤 수학을 풀었는지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8분의 5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이 양반은 해석을 했는지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되고, 자,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동시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분수 배웠죠? 분수에 대한 이야기고,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분수가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에서 또는 언론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학생,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당시에 이 친구가 어떻게 인공지능적, 즉 컴퓨팅적인, 지금은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컴퓨터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떻게 했나 봐요. 원래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고 할게. 내가 농사를 졌어요. 내가 농사를 이제 짓는데, 이걸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땅이 넓어서 동네 사람들을 제가 8명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8명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어. 내 땅이 너무 크니까 여기 있는 보리 농사 졌거든요. 이것 좀 추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하고 끝났어요. 8명이 달겨드니까. 그래서 내가 보답으로 내가 갖고 있던 보리쌀 5가마를 이 양반들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해요. 자, 아까 했던 거 잘 봐요. 여러분들은 분수 중에 단위 분수라는 거 알죠? 단위 분수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단위 분수 알죠? 대답하는 거 내 귀에 다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 킬 필요 없어요.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거를 단위 분수라고 해요. 그렇죠?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8분의 5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2분의 1이 먼저 옵니다.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분수를 이렇게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아까 뭐라 했어요? 자, 5가마니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저울 없어요. 5가마니를 광에서 갖고 나왔어. 이거를 8명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8명한테 나눠줘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마니가 있으면 이걸 반가마로 자르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가마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한테 반가마씩 나눠줘.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거 이걸 반에 반하면 되겠죠. 그렇죠? 반에 반하면은 하나가 뭐예요? 8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반가마 그리고 8분의 1 가마를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인공지능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학생들 알겠지만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얼마예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게 학교 공부예요? 이게 학교 공부입니다. 이 방향이 학교 공부예요. 자,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 학생들 잘 들어요. 특히 중학생도 그렇고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은 방향이 바뀌어요. 8분의 5란 무엇인가? 아까 봤죠?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2분의 1이 동전으로 많으면 500원짜리 동전이 먼저 떨어져.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먼저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쪽 방향이 되냐, 이거. 이게 진짜죠. 왜 이게 진짜예요? 아까 봤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땅이 너무 넓어. 나 혼자 못해. 그래서 동네 사람 8분을 내가 구했어요. 왜? 8명 정도면은 이거를 추수하는데 충분하거든. 8명 정도면. 그 다음에 당시에 이렇게 일했을 때, 내 이 양반들한테 5가마니를 줘야겠다. 5가마. 그럼 내가 이거를 먼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뭐가 먼저 결정돼요? 8이라고 하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얘가 먼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먼저 결정되고 그러면 걔가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그냥 계산 교육이에요. 기존에 있는 교육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돼야 이게 분수의 사칙 연산이 돼야지만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적 사고가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학교 같은 데서 이 용어를 어떻게 접할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접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학부모님들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에서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아까 했던 그 양반 알지요? 1교시 국어시험, 2교시 수학시험 너무너무 잘 붙어서 엄마 아빠가 가외시켜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서 권력과 부를 한꺼번에 가진 아까 그 친구가 8분의 2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8분의 21을 할 적에 못과 나머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21은 3, 8, 24 안 되잖아. 28, 16에다가 얼마큼 나와요? 5만큼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8분의 21은 2와 8분의 5입니다. 맞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자, 마이크 켜도 안 돼요. 대분수라고 여러분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대분수라고 막 소리쳤죠? 내 귀에 다 들려요. 그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자, 아까 그 친구 청동기 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 자, 8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나 보세요. 1하고 8을 씁니다. 이쪽 방향은 계속해서 이쪽은 자, 2배를 하면은 16이죠. 그렇죠? 2배를 하면은 16이에요. 반배를 하면은 2분의 1이고, 이거 반배하면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의 반을 또 하면은, 이거의 반의 반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다시 반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 되겠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까 그 친구가 계산하는 거예요. 잘 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21이 있잖아요. 21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16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답 나왔죠? 여기 2 있잖아요. 2와 또 얼마예요? 2분의 1과 또 얼마예요? 8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아까 그 친구는 청동기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 없고 오히려 그때가 더 어려웠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교육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나는 이걸 용어를 어떻게 썼어요?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은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해왔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은 안 돼요. 아, 이게 청동기 시대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나 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학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제 언론이나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라 그건 대학 가서 하는 거고 공대 가서 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에요. 사고 교육이에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굉장히 힘든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학부모님 특히 잘 들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까는 어떻게 봤어요? 자, 학교에서 여러분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기존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은 어떻게 돼요? 자, 8분의 5를 단위 분수의 합으로 분해하시오입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연산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연산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8명한테 5가마니를 나눠주려면은 반가마하고 8분의 1 가마를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하는 분배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에 있어요. 이게 혹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난이도.
부모님들 걱정하죠. 이게 또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약간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분수의 사칙 연산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생각하겠죠.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따박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위 분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만큼을 잡아먹어.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는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나머지 두 개는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나머지 두 개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수업의 재구성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인공지능적 사고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나와야 돼요. 자, 또 하나 학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인공지능적 교육이 있고, 자, 그런 수업이 있어요. 좋아요. 수업 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수업에 대해서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업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죠. 어떤 거는 그냥 확 빼버리고, 어떤 거는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지필고사를 본다고 합시다. 시험을 본다고 해봐.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옛날에서 했던 대로 똑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은 문제야. 궁극적으로 수능처럼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 난 그건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평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인하대학교 손민호 교육대학원 원장님을 통해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평가 얘기를 했잖아. 그쵸? 결론 낼게요. 우리 학생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정확하게 들어요. 언론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학교에서 인공지능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되려면 교수법, 시간 조절, 그다음에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하대 영재센터에서 충분히 수업 내용이라든지 시간 조절할 수 있잖아요. 평가도 하잖아요. 발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하대 영재센터에서는 이거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 특히 인하대 처음 오신 분 또는 다니신 분도 인하대 영재센터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인공지능적 사고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서부터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